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시작하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이 없으면 2030이 없다. 저는 너무 와닿는 사실 슬로건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총리로서 제일 고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20, 30대의 국정 지지율이 차이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정책 문제이기도 하고 감성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 선관위의 청년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최초로 청년 당정 협의라는 것도 당하고 정부하고 사이에 했습니다. 심지어 범부처 청년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처음 하고 여야의 청년위원장도 모셔서 해봤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1030 어떤 플랫폼 이런 걸로 해서 해보니까 청년위원장을 청년국회의원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당에 경륜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년 정책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펀드, 우리 미래대형 펀드 중에 청년 펀드 같은 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크게 청년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일종의 플랫폼, 원칙, 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 아니라 우리 2030 세대한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스스로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나 우리 김민석 후보 모두 20대, 30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입을 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이제 60대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주었던 기회를 돌려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37살에 저를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줬고, 아마 김민석 후보님은 20대 때 영입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정말 이 2030 세대가 파편화돼 있거든요. 그들이 전체 우리 민주당의 플랫폼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우리 당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될 겁니다. 당비 200억에. 이제 한 40초 했으니까. 아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 후보님이 지금 우리 당의 아주 대표적인 호남 연고가 있고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당의 고문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역사적 승부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일부에서 호남 프로젝트다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호남, 충청, 영남을 다 망라하는 지방으로의 대전환 프로젝트인데, 저도 사실은 광주로 감옥에 갔고 외가의 뿌리가 전남에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뭐 전북 익산에 거처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있는 그 전북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좀 있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총리 때 보니까 현대차 전북 투자, 새만금, 이 굉장한 지금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거의 최초 수준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규제 혁신을 지금 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은 그야말로 소외론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도 1차 부분만 발표된 거여서 앞으로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뭐 SK도 있고 또 뭐 등등 현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전북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들보다도 저희 모두가 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전북의 발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다 그런 결의를 가졌으면 좋겠고, 송 대표님이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송도에다가 삼성바이오를 유치할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투자 계약이 2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더 투자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이 연결돼서 송도에 1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현대차 구조 프로젝트가 이게 90조, 900조로 발전할 수 있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번만 더 여쭙고 우리 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우리 송 후보님이 저희 중에 유일하게 지금 광역단체장, 지방정부 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메가 프로젝트 그림을 전체 윤곽을 그리셨고, 네. 본인이 직접 기획과 집행을 실행까지 하겠다고 이제 뛰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권역의 그림 또는 세부적인 그림, 이걸 그리는 거는 상당 정도 당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지도부를 해봤지만 선거 때 앞두고 최고회의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지방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아예 시도당에 상주하면서 이 권역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일종의 지방 주도 정치, 지방 주도 경제를 살리는 민생 경제 당으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송 후보님께서 인천시장을 해본 경험으로 당과 지방정부의 수장의 협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지금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 할 때 그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일단 당대표가 되면 정기국회 앞에 정부 예산을 짜기 전에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 국회의원 거기 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 예산안을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당정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좀 치밀하게 각 시도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분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걸 종합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하고 그게 피드백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후보님, 네. 우리 평소에 굉장히 친한데 이번 전대국면 들어서 우리가 하도 치고받아가지고 좀 서운한 게 있으실 텐데. 일방적으로 맞았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이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이해찬 전 총리도 그러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도 그렇고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시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그러신데 여당이기 때문에 이 정책형 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재경이 정무위 이렇게 하면서 뭐 1등 국회의원도 해보고 IMF 비대위 대변인도 해보고 국정관리도 해보고 또 정부와 기업관계에 대해서 외국 가서 공부도 해보고 정책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전세 사기, 뭐 민생지원금 이런 걸 직접 다 입안을 해보고 정책의 의장 연구원장을 다뤄서 비교적 정책을 좀 다루는 편입니다. 제가 비교적 저는 정책형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이 사회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는 좀 강하시지만 이런 사회경제적 분야의 정책을 다루시거나 그런 걸 갖고 의원들과 소통은 조금 취약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를 당대표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보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이 이런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제가 당대표 시절에요. 대미투자법, 3차 3법 개정, 행정통합특별법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요. 많이 토론하고 그걸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전기국가 플랫폼 수출국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 플랫폼 수출국가로서 우리가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세수로 실제로 100조, 200조가 더 거치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따른 노동개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 못지않게 저도 정책 많이 했습니다. 정기국가 플랫폼, 저 시간 다 지났지만 한 10초 더 말씀하시겠어요? 네. 한 그렇습니다. 10초만 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단계 케이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리고 AI 서비스 이것을 사막에 50만 도시를 지어주듯이 뭐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 남미든 이런 AI 능력을 전체 통째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자동차 몇 대 팔아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부를 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가 당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한 20초 남았는데요. 정책과 경제 그리고 민생 실용을 중시하는 저는 당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든든한 당 운영. 그래서 집권 야당 소리를 안 듣고 집권 여당다운 그런 당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